127회 2부 김광수의 경제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웠습니다. 너무 더웠어. 지금 일단은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네. 조국일가 수사가 이제 몸통을 향하는 지금 굉장히 민감한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이른바 공수처 우선 처리 입장을 밝히고 지금 전국을 공수처 전국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예, 관련 뉴스 좀. 지금 공수처 관련해서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여기에 이제 이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기간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여당하고 야당 간에 좀 이견이 있는데 네. 사실 원래 이게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된 법안이 아니었으면 90일 정도 더 그 작구에 대한 자꾸 심사하고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한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거고 한국당에서는 이제 그거는 형식에 어긋난 거기 때문에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90일 정도 더 이렇게 살펴본 이후에 부의가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그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일단 민주당안과 바른미래당안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논란이 된 게 이제 뭐 공수처지만 이제 네. 더 크게 보면 이제 사법개혁이잖아요. 그렇죠. 사법개혁이면 이제 뭐 검찰과 법원이 이제 주 대상이죠. 네. 이제 법원과 이제 검찰인데 거기에 이제 경찰까지 이제 뛰어들어온 이제 모습이죠. 네. 사법 개혁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슈가 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뭐 사법 이제 크게는 이제 법원을 포함한 이제 경찰이나 이런 다 포함한 그런 그 개혁과 관련해서 그 왜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네. 첫째는 그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법을 무시를 한다. 네. 또는 권력형 비리를 봐준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네. 사법개혁의 대상은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대통령이나 그 일가 아니면은 어떤 그 고위공직자 아니면은 그 고위관료들 아니면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네. 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걸 다 이렇게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그 법 적용 기준이나 어떤 그런 것하고 달리 네. 완전히 그냥 법 위에 있는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이른바 권력형 비리나 권력 남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동안의 사법의 어떤 그 기능이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가 그렇죠. 하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이 사법 기능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 국민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오히려 더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렇게 오히려 더 지금 거의 다 그냥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수단으로 전락을 해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사법 개혁을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 부분이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엄정한 어떤 그 사법적 처리가 이렇게 보장돼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경찰이든 검사든 판사든 이른바 사법 내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렇죠. 내부에 예를 들어서 전관예우라든지 아니면 봐주기 수사라든지 네. 아니면 뒷돈 찔러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이른바 권력형 비리가 아니지만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전관예우와 같은 이렇게 사법 경찰, 검찰, 법원의 그 내부의 도덕적 그 해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그쵸, 느끼고 그쵸. 있다 이거예요. 이 두 가지예요. 사법 개혁의 지금 이제 핵심이요. 핵심은 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사법 기능이 어떤 제약이나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보다도 더 가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법 기능이 작동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그 내부의 그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전관예우와 같은 또는 이렇게 봐주기 수사와 같은 이런 그 이렇게 내부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사법 내부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가 하는 사법 개혁의 방향은 전관예우나 유죄무죄, 무전유죄 또는 봐주기 수사를 엄단할 수 있는, 근절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사법 개혁의 대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권력형 비리 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법 기능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해서 엄한 처벌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독립성이 확보돼야 된다. 네. 그럼 그 사법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 내세운 게 공수처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공수처를 내세우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미 그런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법원이 있는데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이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면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수사에 그 이제 수사하려고 그다음에 수사를 해서 이제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은 기소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이제 1단계, 2단계다 이거예요. 기소를 하면 3단계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요. 그쵸. 3단계. 네. 그러면은 첫째는 수사를 하는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권력으로부터 견제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독립적으로 수사가 이렇게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야 돼. 그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네.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기소를 해도 마찬가지로 권력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든 뭐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이나 견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도 이렇게 엄정하게 재판을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필요한 건 뭐냐면,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 심리를 심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독립성을. 이 세 단계의 절차마다 독립성을. 독립성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독립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사권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죠? 검찰하고 경찰하고 가지고. 예, 검찰과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수사 지휘권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 일단 이제 뭐 검찰까지 안 가는 것들은 경찰 선에서 네. 마무리가 되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벌금이나 뭐 훈방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수사권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립성이라고 할 때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금 검찰 개혁이 지금 초점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엄단하는 이게 가장 이제 필요 조건인데, 그러면은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게 그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냐, 검찰이 갖는 게 수사권을 확보하는 거냐, 독립성을 확보하는 거냐라는 문제냐 이거예요. 아니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독립성이 확보됩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지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독립성이 확보됩니까?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공수처를 만들면은 독립성이 확보됩니까? 아니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슨 네.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지, 기관이나 기구한테 어떤 권한을 준다라는 것이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라고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하든 검찰이 수사를 하든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에요. 그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라는 말은 어떤 사례를 들 수 있냐면 미국의 근데 권력형 비리의 수사 기관이 어디입니까? 수사를 누가 맡죠? 예, FBI가 맡죠. 네. 수사는 FBI가 수사를 하잖아요. 연방. 근데 FBI라는 기구가 아니라 네.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강조를 해요. FBI가 기구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FBI 국장을 설령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FBI 국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해요. 법무부 장관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FBI라는 기구한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해서 그것이 그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되십니까? 네. 우리 만수르님 구별되십니까? 네, 그쪽은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우리는 임명권에 휘둘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 개혁의 초점이 이게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느냐, 검찰이 갖느냐, 이걸로 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면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공수처냐 안 하는 그런 조직이나 기구로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검찰 개혁의 초점이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기능이 작동이 안 되는 게 문제죠. 수사 기능이 기능의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해 놓으면 그걸 경찰이 하든 검찰이 하든 누가 하든 관계가 상관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수사 기능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없고 그냥 경찰한테 줄 거냐, 검찰이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검찰도 수사 기능의 독립성이 확보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공수처를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어디다 붙여서 하냐 이거예요. 대통령 밑에 붙여서. 그럼 공수처를 만들 것 같으면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없애고 공수처 만들어서 공수처한테 검찰이 하던 기능을 다 몰아줘버려야 되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공수처나 이름을 공수처로 붙이든 검찰을 붙이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하는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니까 이런 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내가 이렇게 20년 30년 10년 20년 장기 집권을 해야 되는데 네. 이놈들이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엉터리 짓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가지는데 그걸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으로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검찰이나 경찰 이렇게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하는 것들을 이른바 진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짓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장악을 해야 돼, 잡아야 되는데 공수처를 만들어. 그러면 지금 걸리는 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다 이거예요. 명색이 어쨌든 간에 상권 분립이라고 그래서 뭘 하기는 자한당하고 달라가지고 자기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한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이제 거기에 만약 그 짓을 하면 이제 자꾸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시비를 거니까. 그렇죠. 너 뭐야 하고 시비를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 시비를 걸지 못하게 그냥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딱 쥐고 검찰과 법원을 꼼짝 못하게.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드는 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장관들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사하고 판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검찰이나 법원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사법개혁이냐 이거예요. 수사권과 재판 심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게 사법개혁의 목적인데 그렇잖아요. 수사 기능의 독립성 또는 이렇게 기소의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걸 대통령한테 붙여놓다니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예요. 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데 당사자한테 자기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요. 친척이 빠진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검찰의 비리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문제나 비리들을 아까 말했던 도덕적 해이나 그 정관예우라든지 유죄 무죄무죄라든지 그다음에는 그 봐주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런 비리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엄정하게 할 거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수사가 기능의 독립성 또는 그 기소의 독립성, 재판 심리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면은 이런 상부 권력,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닌 제4자, 제4의 어떤 별도의 중립적인 이 3부, 대통령이나 행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와 관계가 없는 제4의 어떤 기능이나 조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은 상권 분립의 헌법이 위배되니까 어떤 형태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일부랑 너무 달라 지금 모습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제3은 누구냐 이거예요. 국민? 예를 들어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를 이렇게 그 엄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이죠. 네. 왜 그걸 주장합니까? 그 실제로 짠다니까. 아니,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니까. 네. 그다음에 그 정말로 그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니까. 그다음에 검사나 판사의 어떤 도덕적 해이, 이 행위에 대해서 누가 가장 이렇게 피해를 입습니까? 국민들이죠. 국민들이죠. 네. 그러면은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 재판 심리권이든 이 독립성을 확보하려면은 이 독립성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국민한테 줘야 돼요. 그 제4의 기구나 조직을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나 이 국회나 사법부가 이렇게 그걸 가지면 안 돼요.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독립성을 유배되는 또는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봐주거나 이 사법 내부의 어떤 도덕적 해이를 이렇게 봐주거나 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4회 국민한테 이렇게 준 그런 그 권한으로서 국민들이 그걸 그 엄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법개혁의 요체가 돼야 되는데.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면 권력형 비리를 이렇게 그 수사하고 기소하는 걸 위해서는 국민한테 주자 이거예요. 그럼 국민한테 그거는 어떤 수사나 기소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는 권한을 국민들한테 준다라는 건 뭘 말하냐면 국민들이 경찰이나 검찰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 대표 기구가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뭡니까?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대배심 제도라는 거죠. 대배심. 그게.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알기 쉽게만 검찰 뭐 수사 기소위원회 같은 걸 하나 만들되 그것이 검찰이나 경찰이나 대통령이나 국회에 소속돼 있지 않고 일반 그 국민들한테 이렇게 이른바 대배심 제도로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위원회로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이렇게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을 뭐 10명으로 정해 놓는다라면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를 한 10,000명을 이렇게 10,000명을 폴로 해놓고 예. 거기에서 사안별로 이렇게 랜덤하게 뽑아서 그 10명이 와서 그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근데 수사권을 경찰한테 줬는데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개판을 했다. 그러면 야 너 수사 다시 해. 그래서 다시 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들으면 경찰을 배제를 시켜 수사권에서. 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이렇게 책임자를 이렇게 임명을 해요 거기서 임명을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이 됐든 못된 짓거리 하는 것에서 과감하게 수사를 하게 한다 이거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이른바 어떤 면에서 보면 특검이죠. 네.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특검도 사실은 이게 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여야가 국회에서 네. 국회를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쵸. 이것도 중립성, 독립성을 이렇게 보장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네. 반면에 또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안 하고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구형을 이렇게 적정하게 때려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은 다시 불러가지고 너 이거 다시 해. 다시 기소를 해. 네. 그래서 형량 다시 조정해. 라고 해서 말 안 들으면은 기소 배제를 시켜버린다 이거. 배제를 시키고 그 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임명을 한다 이거예요. 임명을 해서 그 임명한 사람이 그걸 다시 한다 이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재판 심리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판사가 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판사가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경우에도 역시 그런 그 재판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판사가 제대로 재판을 이렇게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제재를 가하고 그다음에 아예 이렇게 제재를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재판 자체를 저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가 있다라면 어느 정도 죄가 있느냐 형량이 몇 년이냐 하는 것까지도 아예 그냥 위원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그다음에 대신 판사는 그런 재판의 진행 절차나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어드바이스고 그걸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거. 네. 그게 이른바 이제 소배심. 소배심, 배심 재판제도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권이나 기소권이나 재판 심리의 그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한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되돌려준다.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공수처니 뭐냐. 공수처를 만들고 대통령은 빼고 국회의원 빼고 그럼 판사하고 검사만 수사를 하냐 이거예요. 네, 말도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설령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넣는다 한들 이게 공수처를 만든다면 옥상 옥이고 이 자체가 또 어디다 붙일 거냐, 대통령한테 붙일 거냐, 뭐 국회에다 붙일 거냐, 사법부에다 붙일 거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중복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굉장히 크다 이거예요. 상권 분립에. 네. 이게 지금 사법적인 건데 사법적인 것을 어떻게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은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래서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워낙 많이 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고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소권 같은 경우도 독립성이 저번에 특별검사 같은 경우 보면 이게 그 하면은 법무장관이 대통령이고 꼼짝을 못 해요. 그렇죠. 꼼짝을 못 해요. 완전한 그러니까 이른바 기소권의 독립성, 기소 기능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을 보장하는 거지, 어떤 게 연방수사국이나 무슨 검찰청이나 이런 조직이 그 기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기능을 이렇게 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도 그런 독립성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거예요. 그걸 서로가 대통령도 그걸 이렇게 범하려고 하지 않고 뭐 국회의원들도 그걸 범하려고 하지 않고 장관들도 그걸 범하려고 않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사자 그걸 책임지는 뭐 이렇게 국장이나 특검 이렇게 검사나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독립성을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침해되면은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침해당했다고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냥 이렇게 물러난다 이거예요. 나 못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립성을 침해당해서는 수사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바로 미국 국민들한테 바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는 거. 그다음 미국은 또 이렇게 이제 재판 심리 같은 경우는 배심제잖아요. 물론 모든 재판을 다 배심제로 한다라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액 사건이나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 근데 애들이 싸우다가 부모끼리 그냥 막 감정 싸움 해가지고 가서 막 이렇게 하는, 나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네가 나가 뭐 어떻다고 나를 무시를 해, 막 이런 것들. 네. 이런 건 거기까지 무슨 배심제를 할 재판 필요는 자체를 안 없잖아요. 한다고 합니다. 예, 그냥 합의로 네, 가죠. 네. 근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소장님 네. 하나 궁금한 게 예. 저도 이제 뭐 내각제나 대배심제한테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 사람들한테 얘기하다 보면 궁금해지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현행 헌법 안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헌법 바꿔야죠. 결국에 서초동 나가시는 분들이나 광화문 나가시는 분들이 개헌 투쟁을 해야 되는 배심제는 이게 제가 저도 이제 그까지는 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배심제는 제가 얼핏 이렇게 이제 법률 전문가분한테 듣기로는 법률 개정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해요. 거기 다 이제 사실 판사나 검사가 책임자로 들어가 있고 기소나 재판은 다 이제 판사나 검사가 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아까 공수처 같은 것도 심심하면 위헌 걸고 위헌 가지고 공수처는 들고 하잖아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네, 명백히 지난번에. 위헌의 소지가 아주 높아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헌법 같은데 그런 대배심제나 뭐 이런 게 확 박혀버리면은 뭐 그게 이게 이제 없을 텐데 헌법 개정을 할 때 그런 논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면 가장 확실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확 개헌을 던지시면 제가 개헌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니 민주당이나 뭐 자한당이 개헌하면 어떻게 헌법이 개판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국민들이 잘 감시를 하면 감시를 지금까지 감시를 안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모든 걸 감시를 해서 지금 죽창 들고 싸워라 뭐 하니까는 뭐 이렇게 고기도 앞도 맞짱 떴잖아요. 그래서 조국이 지금 저렇게 이제 물러나고 구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이프가. 어쨌든 개헌을 잘하면 근데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진영 투쟁을 할 게 아니라 개헌 투쟁을 하면 제일 좋을 텐데. 네, 그게 개헌 투쟁보다는 87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기존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기존 정치권이 이미 이제 국가를 경영할 역량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또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이른바 정, 경, 관, 언, 종교, 사법 유착의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21세기에 이렇게 지식 정보화된 첨단화된 글로벌화된 21세기 어떤 스마트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못 돼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그 국민들 시민 사회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서 이 기존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기득권화된 정치 시대착오적인 정치 세력을 전부 물갈이를 하고 새로운 그 나라를 경영하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면 물갈이를 하면 헌법도 개정할 수 있어요. 집권 후 개헌으로 가겠습니다. 이수진 프로젝트는 집권 후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 이게 동의가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고 그쵸.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지금의 민주당, 자한당이나 야당 구도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어느 쪽도 지금 3분의 1을 못 가져요. 어느 순간 민주당과 자한당이 야합을 해서 그러지 않는 이상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 다음에 그건 불행한 경우 이제 그렇죠. 불행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또 한 명의 헌정사의 비극이 발생을 하는 그런 일이 또.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네.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나라 전체가 네. 사법개혁의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너무나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 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금 그거 아니라도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제대로 이렇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가지 못하고 나라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혼란에 빠져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게 네. 너무 어이가 없다 이게. 답답하죠. 그 속이만 나온 제가 어떻게 속이만 나왔어. 그 정치 아카데미 수료하셨잖아요. 예. 수료생으로서 한번 소감 한마디. 정치 아카데미 지금 11기 모집하는데. 예.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네. 네, 저도 한때는 노빠 문빠 이쪽 계열에 뒤지지 않는 캐릭터였고. 저도 문빠. 문빠네 나 노빠. 어쨌든 뭐 네. 그쪽 계열. 그쪽 계열. 네, 그쪽 계열에 이렇게 심취해서 살던 사람이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 가지로 나이 먹고 결혼하고 먹고 살다 보니 애 낳고 살다 보니 약간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 어떻게든 해주실 줄 아는데 소장님은 바쁘시고 그래서 국민이 직접 해야 된다 하시니 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보기에 87년에 뭐 우리나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중간에 2016년에도 뭐 이렇게 되고 했지만 항상 생각해보면 그 전에는 절대 안 바뀔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물 들어오면은 또 대한민국은 또 금방금방 잘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이거 하냐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먹고 살기 바쁘죠.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 바쁘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내가 지금 당장 조금 먹고 살만 하더라도 이건 번호표만 뒤쪽이지 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밀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번호표가 뒤쪽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뭐 의지를 조직화해서
그러니까 정치 유튜브나 무슨 유튜브 예능 프로 같은 거가 이렇게 이런 거에 이제 그래서 진영 논리에만 갇혀서 내가 어떻게 한쪽 진영에 소속돼 있는 것만으로 안심하면서 밥그릇 싸움 하지 마시고 이 판을 갈아야 된다. 윈도우 한가리. 네. 한가리. 컴퓨터로 지금 OS를 바꿔야 되는 거죠. 아. 네, 그 이제 지금 윈도우 95 XP 이런 거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이순신 프로젝트가 OS 대한민국 네, 시스템 뭐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네. 완전히 갈아엎는 거다. OS를 갈아야 된다. OS 갈아야 된다. OS를 말할 거 색깔. 우리나라는 석유가 안 나오기 때문에 OS를 갈아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빨리 앱을 개발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하려면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뭐 시민 300명 우리가 국회의원 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한당이나 민주당보다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걸 확신을 줘야 되거든요, 국민들한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하는 게 이제 정책 아카데미고 이순신 프로젝트고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홍보를 하거나 이걸 체계적으로 알리는데 부족함이 많아서 저 만수르가 돈내 저기 팔아서 돈내. 기존에 한 몸을 희생해서 석유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소리님이 이제 이수진 프로젝트를 널리 알리는데 한 몸 불사르시겠다. 예, 좋습니다. 석유를 뿌리고 부사를 쓰는 그러면 안 되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소장님과 기존 정책 아카데미 수료생뿐 아니라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아 정책 아카데미 언제 가야 하지 막 가고 싶은데 갈 시간이 없어 이런 분들에게 특히 어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책 아카데미를 8기를 수료하셨고 상계동에 거주하시면서 상계동에서 석유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네. 있는 상계동 만수르 네. 유튜브에서 상계동 만수르로 또 별거 안 나와요 거기. 활동할 예정 중이니까 네. 오늘 이제 초대손님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경제데이트에 출연을 하겠다고 오셨는데 말씀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 마무리 할까요? 예, 하여튼 그 만소리님이 재미를 주러 오시는데 전부 몸을 이렇게 희생시켜가면서 재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수님이 갖고 온 뿅만칩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은데도. 네. 이거 궁금하시면 다음 회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7회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